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자, 유전과 진화 쪽에서 네 번째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GE4 Adaptation 적응하고 Evolution 진화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GE 3번 영상이었죠. 돌연변이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와 연관돼서 나타나는 자연선택. 거기에서 자연선택된 결과로 개체군의 형질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까지는 진화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화는 종이 바뀌어야 해요. 아까 우리가 자연선택에서 나타나는 거는 종이 바뀐다기보다는 한 종 안에서 형질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형질이 한 가지 형질 특징이 여러 개로 나뉘었을 때 특정한 이전에는 뭐 이렇게 써볼까? 가, 나, 다 세 가지의 특징이 서로 세 가지 특징을 각각 가지고 있는 개체가 100마리, 100마리, 100마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 특징 갖고 있는 애가 10마리로 줄고 나 특징이 1000마리로 늘고 다 특징이 거의 100마리로 밖에 안 남았다. 얘가 득세하고 있죠? 종은 바뀐 게 없지만 종 내에서 특정한 어떤 형질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애의 개체가 좀 더 많이 살아남게 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연선택됐다고 하고요. 요렇게 자연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얘가 이제 A라고 하는 종이었어. A 종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뉘어 있을 때 A 종에서 이 나가 시간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좀 떨어져 나왔고 B란 종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이럴 때 우리는 진화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진화하고 자연선택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지만 자연선택 되면 반드시 진화까지 간다 이거 아닙니다. 자연선택이 되면 종의 변화는 없지만 종을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의 특징이 좀 바뀐 형태로 갈 수 있는데 그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다가 그 종에서 특정한 어떤 특징 갖고 있는 놈들이 떨어져 나와갖고 새로운 종을 만들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진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진화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적응, 어댑테이션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응과 진화를 이번에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적응이란 무엇인가, 진화란 무엇인가 개념 살펴보시고 적응과 진화는 도대체 누가 먼저, 공진화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우선 어댑테이션, 적응입니다. 적응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적응의 정의는 생물이 환경 속에서 더 잘 살아남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형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시면 자연선택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데 결국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특정 세균 집단 속에서 어떤 형질이 있는데 그 형질을 세 개의 특징, 이제 이 말이 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눈동자라고 하는 형질이 있는데, 눈동자 색깔이란 형질 아래에 특징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파란색 눈, 검은색 눈, 좀 연한 갈색 눈,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뜻이라. 이게 제가 말한 특징이고, 이 세 가지 특징은 눈동자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특징들이다. 요렇게 보시고요. 요 특징들 중에서 특정한 특징이 그 개체로 하여금 환경 변화에 더 잘 살아남게끔 하는 그런 특징들이 적응력이 높은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응의 유형은 형태적 적응, 생리적 적응, 행동적 적응이라고도 나눌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선인장인데요. 자, 우리 보통 나무를 그리려면은 이렇게 하고 가지가 있고요. 가지가 뭐 이렇게 있고 그 끝에 잎을 막 이렇게 그려 넣죠. 근데 잎이 보통 우리 어떻게 생겼어요?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잎이 넓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뭐 잎맥도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잎이 넓은 식물이 사막에서도 살았다고 칩시다. 사막은 햇살이 통상 굉장히 세고 또 하나는 수분이 극도로 낮아요. 아주 건조한 지역이죠. 식물의 잎이 넓다는 뜻은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뜻이고요. 광합성은 뭡니까? 물과 햇빛을 이용해서 포도당 만들고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물을 땅 밑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이 물을 잎까지 보내놓으면 잎에서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물을 이용해서 햇빛을 가지고 계속 포도당을 만드는 건인데요. 여기다 이산화탄소 들어가야지. 이래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 산소가 물에서 온 거라. 즉 물을 계속 끌어올려야 하는데 봐요. 햇살이 굉장히 세면 광합성이 일정 수준까지 계속 광합성의 정도가 세져요. 광합성을 더 세게 하고 더 많이 한다는 뜻이라. 광합성을 많이 하면 물을 많이 써야 해. 물을 많이 쓰면 사막에서 그날도 물이 없는데 물이 없는 데서 물을 많이 쓰면 식물도 어떻게 될까? 배싹 말라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막에 사는 이런 선인장 같은 식물들은 잎이 이 가시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잎의 모양이 바뀐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잎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뾰족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드니까 햇빛을 받아도 광합성을 그렇게 많이 못 하겠죠. 그렇게 해서 수분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게끔 보존하는 형태적으로 바뀌었고 건조한 환경에 적응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리적 적응, 내부 기능의 변화입니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산소 해발 고도가 3,000, 4,000, 5,000 이렇게 높은 곳에 메타 단위로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많이 낮아 희박하기 때문에 허파로 한번 숨을 들이셨을 때 들어오는 산소 양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더 많은 산소를 받아 챙길 수 있게끔 혈액에서 산소를 더 많이 챙길 수 있게끔 헤모글로빈의 양이 굉장히 많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게 생리적으로 환경 변화 혹은 열악한 환경에 적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행동적 적응, 행동 방식의 변화예요. 철새 아시죠? 어떤 새가 과거에는 추워져도 그냥 버티고 있다가 막 죽어버린 거야. 일부 새들이 이제 파이어니어들이었겠죠. 어떤 파이어니어 우리말 뭐라 하죠? 개척자. 일부 새가 그냥 뭐 속된 말로 미친 척하고 날라가 딴 데 갔는데 뜻인 대로 가쁜 거야. 가보면 살만해. 그럼 이제 저 위에 동네 추워질 때 밑에 살고, 이제 또 계절이 바뀌고 밑에 동네 추워질 것 같으면 다시 위로 가버리고. 한번 해보니까 할만하네. 좀 날아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는 데는 오히려 이렇게 이동하니까 살기가 좀 더 유리하네 하면은 행동이 그렇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게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행동적 적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응의 유형을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고, 적응이라고 하는 게 항상 100% 성공적으로 생존을 보장하는 건 아니더라. 완벽한 적응이란 건 없고요. 일정 부분 트레이드 오프, 약간의 손해는 발생하지만 그래도 살만하니까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과거 환경에 대한 적응일 수 있고 미래 환경에 또 다르게 바뀌면은 적응이 갖고 있던 이 특징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고요. 현재 환경 변화 속도가 적응 속도보다 빠르다면,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면 사람도 그냥 적응 가능할 건데 너무 덥죠? 순식간에 갑자기 더워지니까 우리가 미칠 것 같아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적응의 개념이니까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 진화로 갑시다. 진화는 정의가 세대를 거치면서 새끼의 새끼, 그 새끼의 새끼, 이게 발음 좀 이상한데 그 새끼의 새끼가 새끼를 또 낳고 이렇게 해서 수십, 수백, 수천 세대를 흘러갔을 때 그 포퓰레이션 집단에서 유전적 구성이 변해가지고 새로운 종 수준으로 뭔가가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종의 출현 혹은 기존 종의 변화 혹은 소멸로 이어지는 경우들. 진화의 원동력 중요합니다. 진화의 원동력은 자연선택. 아까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자연선택이 일단 있어야 하고요. 자, 이 유전적 부동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요거는 이 부동이 안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고 물 위에 배를 띄워놓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 바람 불면.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걸 부동이라고 이렇게 써요. 플로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플러팅 말고 플로팅, 떠 있는 거. 유전적 부동은 개체수가 굉장히 적은 생물이 있을 때 재수없게 어떤 특징 갖고 있는 애들이 죽어본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는 하필이면 앞에 세대에서 특정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만 몰살당하는 바람에 다음 세대에서 다른 특징 갖고 있는 놈들만 훅 늘어났는데, 하필이면 또 그 다른 특징만 갖고 있는 애들이 또 몰살당하고 쬐게나마 이마들 조금 증식해갖고 좀 늘어났는데 이마들만 살아남은 거야. 어떻게 될까? 세대가 움직일 때마다 특징이 이거가 나타났다가 다음 세대는 이거만 나타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유전적 부동이라고 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우연하게도 어떤 특징 갖고 있는 애들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가지고 다른 특징 갖고 있는 애들만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재수하면서 살아남게 되면 유전적 집단의 특징이 한쪽으로 바뀌는 경우, 이런 거를 유전적 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기에는 쉽지는 않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간혹 발생하는 게 유전적 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자, 세 번째, 돌연변이. 중요한 거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유전자 흐름, 이게 gene flow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다른 여러분 선배들한테 수업할 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로 구성된 집안에서는 눈동자 색깔이 보통 검정색 눈동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태어나, 혹은 짙은 갈색, 그죠? 그런데 분명히 엄마 아버지가 한국인끼리 결혼을 한 거야. 그런데 애가 뿅 태어났는데 그 애의 눈 색깔이 파란색이다.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극히 낮지만 있을 수가 있다고. 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가 태어나면 뭔 일이 발생합니까? 그 엄마는 아버지를 족치기 시작하는 거야. 주로 엄마를 족치지. 니 도대체 어찌 된 거고, 뭐 했길래 아가 파란 눈이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되게 억울한 거죠. 그죠? 그 윗대, 한참 윗대에 파란 눈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집안의 조상 십몇 대 위에서 파란 눈 유전자가 그 집안에 흘러 들어왔는데, 눈이 파란색이 열성이에요. 그래서 우성이 어두운 색깔만 계속 태어나고 있어. 안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 집안 쪽에서 저 윗대에서부터 파란 눈 유전자가 들어와갖고 대를 계속하면서 흘러 내려왔는데 발현만 안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 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남자 쪽에서도 계속 내려오고, 이제 남편이 파란 눈 유전자를 몸속에 가지고 있지만 열성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았는데, 하필 둘이가 결혼해갖고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만든 난자, 아빠가 만든 정자 속에 하필이면 아버지 눈에서 나온 파란색 눈 유전자, 엄마 몸에서 나온 파란색 눈 유전자, 대립 유전자 두 개 서로 만나고 아가 파란색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히 확률은 낮죠.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할 때 외부, 원래 검은색 눈만 가지고 있던 이 집안에 파란 눈 유전자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유전자가 꼭 물 타고 흘러 들어온 것 같이, 물에 의해 흘러 들어온 것 같이 유전자가 유입이 됐다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gene flow, 유전자 흐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개체군의 어떤 형질이 갑자기 형질 속의 특징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걔가 적응력이 높으면은 결국 자연 선택이 되고, 자연 선택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지나다가 그 애가 점점 더 독특하게 도드라져서 새로운 종까지 가버리면 진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진화의 증거는 화석 기록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이건 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보세요. 벌레가 이거 그렇죠? 벌레가 파란색, 오렌지색 이렇게 두 종류의 벌레가 있는데 같은 종류인데 껍데기 색깔만 다른 거야. 껍데기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녹색 껍질이라는 특징, 오렌지색 껍질이라는 특징. 근데 이 까마귀가 녹색만 실컷 주워 먹은 거예요. 녹색이 너무 맛있대. 시간 지나면 누가 남을까? 오렌지색만 남겠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특정한 어떤 형질 속에 특정한 특징만 계속 남아갖고 진행하다가 정말 시간 많이 지난 다음에 걔가 기존의 딱정벌레하고 좀 다른 놈이 돼버려갖고 종이 분리가 되면 진화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적응과 진화는 누가 먼저냐? 적응과 진화의 연관성. 적응은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일단 진화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적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뒤집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진화되었기 때문에 적응력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응과 진화는 누가 먼저란 질문은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적응이 진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적응이 일어난다. 이건 이해하실 거고요. 적응적인 형질이 자연선택을 통해서 집단에 퍼져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종 분화가 발생한다. 종의 특성이 변화하고 미시진화를 부르고, 진화가 적응의 미시진화.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면,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발생하면서 적응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집단이, 한 개체가 아니고 집단의 적응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 장기적으로 환경이 변화했을 때 대응이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 뭐 어느 게 먼저 어느 게 나중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둘이 같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사례 연구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 vs 네안데르탈이 뭐예요? 예, 우리 이제 옛날 역사책 이런 데 보시면은 네안데르탈인 말하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 이건 네안데르탈인이고, 이게 현생 인류가 현재 우리의 거의 가장 근접한 조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로 바뀌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과거의 이 사람, 뭐랍니까, 인류의 그 기원에 해당되는 한 단계 앞에 그 원시인이 이렇게 오다가 돌연변이 생겨갖고 분지해 나간 게 네안데르탈인이고, 그 한 번 또 새롭게 분지해서 나간 게 데니소바라고 하는 이런 또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다가 계속 오는 게 우리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예요. 이 둘이 어느 정도 공존한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보다, 뭐 대충 보면 원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네안데르탈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 환경 적응력이 더 높았던 거죠. 지능도 더 높았고 도구도 더 많이 사용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네안데르탈하고 일정 부분 교류가 있었다고는 해요. 실제 유전자가 섞여 있대요. 우리 몸속에. 우리 사람 몸속에 과거에 네안데르탈에서 유래한 유전자가 일부 섞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둘은 사실 엄밀히 서로 다른 종이었고요. 다른 아종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이제 서로 다른 종이었고, 둘 사이의 적응력 문제 때문에 결국 네안데르탈은 전멸하고 현생 인류만 살아남게 됐다고. 이거를 연구한 학자가 이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스반테 페보고 22년인가? 21년인가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예요. 이게 바로 진화의 가장 재미있고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스토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진화, 코이볼루션이라고 하는 걸 봅니다. 이 공진화가 뭐냐면 사람하고 세균하고의 관계도 좀 공진화하고 비슷해 보이긴 한데, 세균의 변화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공진화를 보기 도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일단 공진화는 뭐냐? 뮤추얼리즘이라고 오른쪽에 적어놨는데요. 하나가 진화하면은 다른 것도 그거 맞춰서 변화해 나가는 거. 서로가 서로를 변화의 원인으로 삼고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공진화라 부릅니다. 두 종 이상의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화하는 현상. 그래서 상호작용한 종들 간 유전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유형은 상리공생, 그 다음 편리공생, 기생, 모자이크, 길드, 적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리공생이란 서로가 서로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받는 공생이에요. 그래서 A종이 B종한테 도움을 주고 B종이 A종한테 다시 도움을 주다 보니 서로가 그렇게 살아나가다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은 그런 도움을 더 잘 주고받을 수 있게끔 서로가 발전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상리공생에 의한 공진화. 편리공생은 한쪽만 득보고 한쪽은 별 손해고 득이고 없는 이런 공생인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공진화가 발생할 수 있겠죠. 기생 뭐예요? 세균과 사람이에요. 세균과 사람, 기생충과 사람. 기생충은 억수로 발전해갖고 사람 자꾸 해코지하려고. 사람은 그 기생충으로부터 피해를 자꾸 받다 보니까 그 기생충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형질 발달이 발생. 기생도 공진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진화 발생하는 그런 유형에 포함이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감염성 병원체와 사람 사이 관계는 공진화를 볼 수 있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적응이란 과연 무엇이냐? 적응은 한 종의 형질의 변화가 생겨서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서 생존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진화란
종이 변이를 일으켜서 특정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그래서 실제로 종 수준까지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부른댔습니다. 적응과 진화는 누가 먼저? 일단 적어놓기는 제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종을 해서 적응하게 된다. 진화가 발생했으니 변화가 있었으니까 적응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적응했기 때문에 진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둘이가 같이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공진화인 거예요. 공진화란 무엇이냐? 둘 이상의 종의 상호 관계를 가지고 진화하는 현상. 여기에 기생에 의한 공진화를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고 기생의 주체가 누구예요? 기생의 주체가 감염성 미생물들이다. 그리고 이 감염성 미생물한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가 뭐예요? 사람은 뭐라 부르죠? 숙주라고 부르죠. 호스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여러 차례 소진화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소진화하고 대진화하고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소진화는 종 수준까지 그 종 A였던 놈이 종 B를 새로 만드는 거고 대진화는 종보다 더 큰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갈라지는 경우 속이나 과 수준에서 이런 걸 우리가 대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갈라진 것 이하로는 보통 소진화라고 부릅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SARS-CoV-2는 치명률을 높일 수 있는 바이러스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치명률이 높은 쪽으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화를 일으켰다면 걸린 사람마다 다 죽어야 해요. 다 죽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호스트가 죽어버리면 전파시킬 방법이 없어. 왜? 죽으니까 산 사람 못 만나게 되죠. 그래서 독성이 높아지는 쪽의 변이 바이러스는 자연스럽게 빨리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 될까? 그러면 독성 높이는 것보다는 독성을 조금 낮추면은 독성이 낮아지면은 사람이 그래도 좀 덜 아프니까 바이러스를 컬럭컬럭 하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돼? 전파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치명률은 낮아지고 감염 유발하는 침입 능력이 더 높아진 쪽으로 변이가 발생했고 그래서 SARS-CoV-2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전파 속도 더 높아진 쪽으로 이렇게 변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GE4 이 스토리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우리 또 다른 영상에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